goes Leclerc, has that inside line. Through goes Hamilton. Unbelievable stuff. 안녕하십니까 국내 F1 시청자 여러분, 포뮬러 토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헝가리 그랑프리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면서 2026 시즌의 전반기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왔죠? 그쵸, 확실히 이제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미 영상이 나가고 또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또 이제 들을 때쯤이면은 이미 이제 F1의 서머 브레이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확실히 시즌 중반에 그 중동 사태들로 인해서 그랑프리 몇 개가 좀 취소가 되다 보니까 몇 경기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약간 이런 또 감각이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중동 그랑프리의 공백이 좀 느껴지죠? 많이 느껴졌죠? 맞습니다. 또 이 중동 그랑프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관련해서 또 F1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헝가리 그랑프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번 중동 그랑프리의 대체 그랑프리로 시즌 후반기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랑프리 하나가 추가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의 좀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을 뿐 이미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이 헝가리 그랑프리 그 기간 중에서 FI 회장하고 또 F1 회장하고 또 이제 그 말레이시아 총리하고 뭐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이미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경기를 하나를 한다는 게 뭐 무슨 뭐 PC방에서 게임 한 판 더 돌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그랑프리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게 많고, 팀들 입장에서도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정비하는 도구들이라고 한다던가 네. 이 피트에서 쓰는 장비들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걸 전부 물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가 그나마 이제 좀 가능했던 게, 지금 이제 이야기되는 일정으로는 이 9월 말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그리고 10월 초에 있는 이 싱가포르 그랑프리 사이인 네. 이 10월 4일 이때 주말에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 3주 연속의 트리플 헤더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보다 뒤에, 그러니까 갑자기 잡은 약속인 만큼 좀 뒤에 잡을 줄 알았는데 꽤 타이트하네요, 일정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확정을 짓고 나서 실제 그랑프리 개최까지 단 2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F1 티켓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전에 팔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1년? 뭐 거의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반년 전에 팔고 거의 이런 식이고, 예를 들어 모나코 그랑프리 그 헤어핀 코너에 있는 그런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예약하려면 2년이 걸린다 뭐 이런 찌라시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상당히 좀 급하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때 말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랑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시즌 완전 극후반기에 넣으면 뭐 어디 뭐 아부다비를 갔다가 그랬다가 뭐 갑자기 또 뭐 말레이시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일정 같은 것들을 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나마 싱가포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그랑프리랑 붙여서 하게 된다면은 그런 물류적 좀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말고는 좀 할 수 있을 때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 정확한 명칭은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그랑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실제 공식 명칭은 포뮬라 1 걸프웨어 바레인 그랑프리 인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바레인 그랑프리가 이제 공식 명칭인 건데, 네. 아마도 이 바레인 그랑프리라는 이 명칭에 대한 또 약간 계약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이처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합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을 쓰기는 쓰지만, 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뭐 티켓 수익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정적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바레인 쪽에서 이게 담당을 하는 것인가, 뭐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요즘 F1의 인기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저희 뭐 이번에 수원에 하남 스타필드에 그 에스턴 마틴의 F1카가 또 전시가 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F1의 단순히 좀 그러니까 열심히 시청을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 네. F1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나 아니면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의류들이 이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돌 분들이나 아니면 연예인 분들이 네. 어디서 이렇게 뭐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할 때 다들 이 F1 의류들을 많이들 입으세요. 아마 그 코디네이터 분들도 이런 유행을 좀 캐치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이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굉장히 스포티함 그러면서도 약간 트렌디함 이렇게 나타내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에 이제 관중이 31만 명이 왔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었는데 그게 이번에 헝가리 그랑프리 역사상 최고 또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뭐 사실상 그랑프리 중계를 보면은 가장 네. 맨 처음에 사실 그것 먼저 보여주거든요. 이번 그랑프리에 몇만 명이 왔는가. 맞아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F1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규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라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당장 보면은 일단 페르난도 알론소, 뭐 네. 루이스 해밀턴, 막스 베르스타펜 그리고 랜도 노리스까지 그러니까 현역으로 챔피언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일단 많고요. 네. 게다가 이게 밑에 있는 안토넬리, 뭐 리암 로슨, 뭐 린드블라드, 보톨레토 이런 식으로 뭐 베어만 선수 이렇게 하면서 이 MZ 드라이버들이 또 이렇게 오면서 약간 젊은 층에서의 약간 이런 인기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뭔가 세대 이렇게 층을 좀 나눠놓고 보니까 딱 골고루 섞여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MZ 그 팬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일 만한 그런 요소들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약간 좀 연세가 또는 아니면 약간 이 F1 구력이 좀 있는 팬분들에게도 루이스 해밀턴이나 페르난도 알론소 같은 여전히 그런 스타 파워가 좀 적용하는 그런 시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F1을 좀 시청하시기에 좋은 시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사상 가장 뭐 최연소 폴, 뭐 이런 뭐 안토넬리 선수의 그런 최연소 기록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네. 그리고 또 베르스타펜 선수 여전히 건재하고요. 루이스 해밀턴 선수 그냥 매 경기가 이 선수는 역사죠. 지금 통산 포인트 1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중에 저희가 한 3, 40년 후에 지금 뭐 키미 안토넬리 선수 이런 분들도 싹 다 은퇴를 한 다음에 네. 그때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그 F1을 봤었다. 그 해밀턴, 베르스타펜, 안토넬리, 알론소 이 모두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F1을 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의 한 장면에 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헝가리 그랑프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자, 프랙티스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페라리의 상승세가 아주 프랙티스에서는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헝가로링에서 이 페라리가 어느 정도 유리할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네. 이 페라리의 셰시가 사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하다. 이거는 원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 페라리 파워 유닛이 전통적으로 최고 속도보다는 이 가속력에 투자를 많이 하는 셋업인 만큼 네. 이렇게 짧고 또 좁고 이런 코너링이 많은 서킷들에서는 페라리가 유리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프랙티스에서 페라리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전 세계 T4C 분들에게 또 희망을 많이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네, 올해 페라리가 가져온 그 규정 변화에 맞춘 업데이트가 이런 코너링이 많은 서킷에서 좀 유리하다는 말이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랜도 노리스 선수는 뭐 페라리가 정말 코너링에서 믿을 수 없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코너링의 최강자는 맥라렌이었던 건데 네.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어쨌든 코너링하면 페라리 약간 이런 것이 좀 공식적으로 좀 굳어진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근데 이제 퀄리파잉에 가서는 정말 또 약간 느낌이 달라졌는데 자, 퀄리파잉에 가서는 폴 포지션을 랜도 노리스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그리드의 르클레르, 3그리드 피아스트리, 4그리드 베르스타펜, 5그리드의 해밀턴, 6그리드의 러셀, 그리고 7그리드의 안토넬리, 8그리드의 하자르 이렇게 되면서 이 4강팀의 8명 드라이버들이 모두 8위까지 이제 차지를 하게 되었고 네. 자, 9위부터 린드블라드 그리고 헐켄베르크가 이번에 이제 Q3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이름 2명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1위부터 보자면은 로슨, 가슬리, 콜라핀토, 보톨레토, 오콘, 알론소까지가 이제 Q2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베어만, 사인츠, 알본, 스트롤, 보타스, 페레즈 이렇게 하면서 이번엔 꼴찌를 이제 캐딜락이 지키게 되었는데 네. 일단 뭐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폴 포지션 랜도 노리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프리뷰 때 조명을 하기를 네. 이 페라리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트랙이다 뭐 이런 얘기 네. 이 레드불 이 마카레나 윙을 버리고서 오히려 직진성이 강한 스파에서 살아남은 레드불이 또 얼마나 강해질 것인가 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사실 러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헝가리 그랑프리를 앞두고서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실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만큼 러셀 선수 본인이 사실 굉장히 큰 진전이 좀 기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막상 또 이 뚜껑을 까보니 랜도 노리스 선수 이 맥라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맥라렌이 사실 저번 프리뷰 때도 좀 제일 조용했거든요. 강팀 중에는.
맞습니다. 이번 폴 포지션은 이 랜도 노리스 선수 통산 17번째 폴이고 게다가 작년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이후 처음 폴 포지션입니다. 한참 됐네요. 사실 디펜딩 챔피언 치고는 굉장히 좀 조용한 시즌을 보내다가 갑자기 또 노리스 선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주말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완전히 깜짝 활약이냐 이건 또 아니었던 게 이 맥라렌 역시 이번 헝가리를 앞두고서 이 플로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대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나름의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도 노리스 본인도 업그레이드가 어떤 역할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퀄리파잉 첫 랩부터 우리가 가장 빠른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차량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Q3에서 자신의 랩은 베스트 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도 폴 포지션이라는 결과를 받아서 조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량 자체의 성능이 이번에 상당히 우월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만 그 맥라렌이 이번에 또 업데이트를 가져왔다고 얘기했었나요? 맞습니다.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러셀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러셀 선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레드불의 마카레나 윙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지난번 스파프랑코샹에서 이 마카레나 윙을 제거했던 레드불이 이번 헝가리를 앞두고서 다시금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Q3 마지막 플라잉 랩에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스피나는 사고가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옐로 플렉이 뜨면서 이 러셀 선수의 Q3 마지막 랩이 이 옐로 플렉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러셀 선수의 퀄리파잉 성적이 어쨌든 이 코너링이 많은 이런 헝가로링에서는 이 트랙 레볼루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향상을 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스핀으로 인해서 좀 날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러면 과연 이 스핀이 마카레나 윙 때문인가에 대해서 약간 또 이제 논쟁이 좀 있었지만 베르스타펜 선수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리어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막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냄새가 나네요. 약간 뭐 팀에게 또 쿠사리를 먹을까봐 아니면 팀에 괜히 또 약간 초치는 발언이 될까봐 본인은 이제 마카레나 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뭐 사실 좀 마카레나 윙에 대한 이야기를 숨겼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불의 차량에 대한 비판을 좀 서슴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기를 일반적으로 세션이 진행되면서 트랙 레볼루션으로 인해서 이 차량의 페이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퀄리파잉에서 내 차량은 세션이 진행될수록 오버스티어가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량이 거의 운전하기 불가능하다. 나는 차량에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데 꽤 능숙한 편인데 몇몇 코너에서는 차량이 아예 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 퀄리파잉 이후에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이 레드불의 선택들이 좀 약간은 아이러니한 게 이 스파에서는 직진성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카레나 윙을 좀 없애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차량들의 페이스가 올라왔어. 그래놓고 나서 이 직진성이 많이 필요 없는 헝가로링에 와서 어쩌면 약간은 무리를 해서 이 마카레나 윙을 일주일 만에 롤백 시켰다가 오히려 차량이 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렇네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 마카레나 윙이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뭔가 아까워서 어디에든 자꾸 써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개발비 그런 고려를 팀들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레드불이 돈이 없는 팀도 아니고요. 그렇죠. 애초에 F1 팀 2개나 굴리고 있는 그런 마당에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은 글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팀에서 또는 시뮬레이션 여전히 뭔가 약간 팩토리의 약간 시뮬레이션 결과나 아니면 실험 결과에서는 마카레나 윙이 잘만 쓴다면 실제로 이제 페이스 우위를 갖고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지만 안정성의 문제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베르스타펜 선수 본인은 생각하기에 약간 그래도 평균 정도의 차만 나한테 주면은 그러니까 운전하기에 좋은 차, 그러니까 빠른 차가 아니라 운전하기에 좋은 차를 나에게 주면은 이 속도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약간 요렇게 접근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약간 이 선수와 또 팀의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와는 별개로 어쨌든 그 황새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랩을 망친 러셀 선수가 그 마지막 랩 이후에 차고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량 이슈로 인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이 수압 저하, 워터 프레셔의 약간의 저하를 이렇게 팀에서 감지를 했다라고 하고 약간 예방적 차원에서 차를 이렇게 세우도록 지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결승 레이스를 앞두고서 러셀 선수의 차량에는 파워 유닛을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러셀 선수가 지금 시즌 4번째 파워 유닛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네. 시즌에 허용된 총량을 현재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은 시즌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그리드 페널티를 먹게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셀 선수는 이제 남은 시즌 동안 굉장한 억제기를 좀 장착을 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 이제 헝가리 그랑프리에서는 같은 사양의 부품으로 이제 곧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헝가리 그랑프리의 한정에서는 페널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은 시즌 동안 이제 앞으로 차량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러셀 선수는 그리드 페널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네. 게다가 러셀 선수가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약간의 이 좀 아쉬운 결과들을 맞이를 하면서 챔피언십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한층 더 챔피언십에 다가가기에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IA에서도 그 부품 횟수 제한을 건 게 그 얘네가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이 24번, 23번의 레이스 중에 요 정도 갈면은 되겠지 하고 리밋을 걸어둔 걸 텐데 그거를 벌써 지금 7월에 다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메르세데스의 내구도 문제가 사실 그렇게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약간 커버를 쳐주고 있지만 메르세데스의 신뢰성 문제가 아주 그렇게 좀 해결되는 모습은 아니다인 것도 있고 네. 애초에 사실 그 FIA에서 이렇게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요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이 팀들 간의 이 개발비 차이로 인한 그 차이를 좀 상쇄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쓴 다음에 내구도 조금 달았네? 그런 다음에 그냥 맨날 이렇게 슥슥 바꿔버리고 어떤 팀은 개발비가 부족해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부품으로 계속 달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그런 조치인 것도 있죠. 그런 포인트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밀턴 선수와 안토넬리 선수는 그리드 페널티를 맞게 되었는데 해밀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랜도 노리스 선수랑 100분의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00분의 0.01초요. 0.012초 차이로 노리스 선수에게 폴을 내줬는데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만약에 여기서 해밀턴 선수가 폴 포지션을 차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F1 역사상 최초로 한 서킷에서 두 자릿수 폴을 기록한 드라이버가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로링에서 해밀턴 선수가 9번의 폴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승은 8번이나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번이 폴을 땄으면 10번째였는데 10번째 폴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놓쳤다. 단 0.012초 차이로 이것을 놓쳤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Q3 마지막에 피아스트리 선수의 마지막 플라잉 랩을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3그리드 페널티까지 받게 되면서 프론트 그리드도 지키지 못한 채 5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에헤이, 잔뜩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한 안토넬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그 베르스타펜 선수의 황색기 옐로 플렉 상황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이 3그리드 페널티를 받으면서 이 4그리드에서 결국 7그리드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들어온 선수들이 득을 많이 받겠네요. 이 해밀턴 선수랑 이 안토넬리 선수보다 앞에 있는 예를 들어 베르스타펜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제 순위는 6위였는데 이제 두 선수가 둘 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4그리드, 이제 2그리드나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들 후순위에 있다가 좀 시작하자마자 스타팅 포지션에서 금방 추월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스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레이스 결과에서는 노리스 선수가 폴 포지션에서 바로 그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폴 투윈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위에는 막스 베르스타펜, 3위에 키미 안토넬리 이런 식으로 포디움을 만들었고 4위에 르클레르, 5위에 해밀턴, 6위에 하자르, 7위에 러셀, 8위에 로슨, 9위에 헐켄베르크, 그리고 10위에 린드블라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밑에서는 이제 RB의 더블 포인트에다가 이 헐켄베르크 선수의 이번 시즌 첫 포인트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레드불이랑 RB가 네 선수 전부 포인트를 얻어갔네요? 그쵸. 이제 레드불 쪽인 입장에서는 네 선수가 모두 포인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베르스타펜 선수 역시도 2위로 마감을 하였는데 이것 역시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번 시즌 최고 성적입니다. 저번 포디움 때는 3등을 했었죠? 그쵸. 그리고 사실 아직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레이스 통틀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요것들은 이제 드라이버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폴 투윈을 차지한 노리스 선수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좋았던 드라이버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았던 드라이버들 누가 있을까요?
일단 노리스 선수 일요일 이 하루 동안 정말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누구였냐 하면은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랜도 노리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퀄리파잉에 이어서 그죠? 이 디펜딩 챔피언에 이 걸맞는 그런 드라이빙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레이스 중반에 있었던 일은 약간은 복잡해질 뻔도 했습니다. 이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해밀턴 선수의 언더컷을 방어는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선두에 달리던 건 피아스트리 선수였고, 네. 2위가 노리스, 그리고 3위에 베르스타펜, 그리고 4위에 해밀턴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해밀턴 선수가 뒤에서 언더컷을 시작을 하니까 노리스 선수 입장에서는 이 언더컷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밀턴 선수를 바로 따라서 피트인을 하고 싶어 했단 말이지. 네. 근데 여기서 팀 입장에서는 2등으로 달리는 노리스를 먼저 피트인을 시켜주면 이건 마치 팀메이트끼리,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가 선두로 달리는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언더컷을 시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이 노리스 선수가 아닌 피아스트리 선수를 먼저 피트인을 시켜줍니다. 네. 그랬더니 이 선두로 나선 이 노리스 선수가 오히려 이 클린에어 상황에서 이 굉장히 좀 다른 그 타이어를 가지고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피트스탑을 좀 늦게 가져갔고, 그 피트스탑이 끝나고 나니까 피아스트리 선수 앞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오버컷이 성공된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리스 선수의 페이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발생한 약간의 복잡한 상황이었고, 네. 이 피트스탑 순서로 인해서 이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쩌면 맥라렌 입장에서는 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약간 뭐 작년 시즌의 맥라렌이라고 한다면은 네. 다시, 그러니까 둘의 드라이빙으로 이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 피트인 순서로 인해서 순위가 바뀐 거니까 네. 노리스 선수에게 피아스트리에게 순위를 내줘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행히도, 어쩌면 다행히도, 약간 다행히도 네.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후에 리타이어를 하면서 요런 또 복잡한 문제를 좀 이제 딜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 맞나요? 그래서 뭐 이제 약간 티모도 논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 논란이 애초에 생겨나는 걸 뭐 애초에 차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클린 에어에서 굉장히 좀 다른 타이어로도 정말 멋진 드라이빙을 보여주면서 패스티스트 랩까지 가져가게 되었고, 네. 그렇게 되면서 우승에 대해 이 노리스 선수는 오늘이 지금껏 내 최고의 페이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전반적으로 이 스스로의 드라이빙과 그리고 차량의 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작년에 그 랜도 노리스 선수의 또 압도적인 모습들을 봤던 저희로서는 네. 오늘의 페이스가 그 정도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본인이 굉장히 만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성적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적이긴 합니다. 그쵸. 사실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 이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요 구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상 맥라렌은 이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간 찬반 심세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포디움권을 위해서 싸울 정도의 차가 아니라 이 폴트 윈을 그대로 차지할 만한 차량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노리스 선수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헝가리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작동을 했고 팀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만큼, 그러니까 맥라렌이 이제는 좀 위닝카에 걸맞는 그런 성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뭐 노리스 선수나 피아스트리 선수 실력이 또 사실 폼이 괜찮은 만큼 이제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는 또 맥라렌도 우승 경쟁에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주말은 또 아니긴 했어요. 왜냐하면 또 노리스 선수가 폴포지션이었지만은 그 네. 레이스가 시작하자마자 뭐 3그리드에서 출발했던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약간 이 선두를 내주면서 약간 이 노리스 선수가 사실 작년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었지만은 2024 시즌만 하더라도 이 약간 폴포지션을 지키지 못하는 드라이버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선두를 내줬을 때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인가 싶었지만은 이 전반적인 롱런 페이스에서 거의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아스트리 선수만 지금 뭔가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피아스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따 아쉬운 드라이버들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위를 차지한 베르스타펜 선수인데 이 드라이빙 측면에서도 과감함이 돋보인 주말이었습니다. 해밀턴 선수를 상대로 정말 여러 번 정말 멋진 추월을 만들어냈었고, 네. 또한 전략적으로도 좋은 선택을 팀이 많이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스틴트를 소프트로 29랩을 끌고 가자고 했었던 선택은 오히려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거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팀이 그걸 밀어붙였고 실제로 베르스타펜 선수가 잘 수행해내기도 했습니다. 가능할까라고 한 수준이 아니었죠. 막 그쵸? 승을 엄청 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달리라는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자, 후반에 또한 피아스트리 선수의 리타이어로 인해서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이 피트스탑을 하지 않고 트랙에서 순위를 지키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선택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 레드불의 팀 프린시펄인 로랑 매키스는 레이스 도중 끊임없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이 굉장히 또 효율적인 전략을 택한 이 피트월에 공을 돌렸습니다. 레이스 중 결정적인 결정들을 많이 했고 초반에 해밀턴을 따라서 피트인을 하지 않은 것, 또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인하지 않은 것, 요것 등등 레이스 운영이 아주 강력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파잉에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쏟아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이 로랑 매키스도 차량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레이스에서 드라이버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차량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베르스타펜은 노리스 다음으로 빨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페이스만 조금 더 올려준다면, 차량의 성능만 조금 더 올려준다면 네. 레드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시즌 전반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베르스타펜 선수의 우승이 없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여름방학인데 베르스타펜의 최고 성적이 이번 헝가리 레이스라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베르스타펜 본인도 이번 주말 우리가 겪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결과가 조금 놀랍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그러니까 차량 성능에 비해서 본인이 굉장히 좀 약간 뺑이를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퀄리파잉 때랑 똑같은 문제로 계속 씨름을 했고 오버스티어가 정말 심했다. 그럼에도 좋은 무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2위는 차량의 우위보다는 이 베르스타펜 선수 본인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이번 포디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위의 안토넬리 선수인데 3위 안토넬리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드라이빙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도 메르세데스가 여러 부분에서 깔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넬리 선수는 이번엔 데미지 컨트롤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압도적인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시즌 내내 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챔피언의 자질 중 하나는 이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그 부진한 그 주말들을 얼마나 이 최소한의 피해로 막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토넬리 선수가 이번 헝가리 주말에 한 게 딱 그것입니다. 7그리드에서 출발을 해서 3위로 마치면서 페라리 2대를 앞섰고 원래는 이제 원스톱을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투스톱으로 틀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버추얼 세이프티카 직전에 피트스탑을 하면서 약간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트랙에 남으면서 자리를 지켰고 이때 당시 이제 다른 선수들이 피트인을 할 때 그때 순위를 끌어올린 뒤에 레이스 막판 뒤에서 달려오는 루이스 해밀턴 그리고 페라리의 추격을 잘 방어를 해내면서 순위를 지켰습니다. 또한 막판에 또 해밀턴 선수가 5초 페널티를 받은 것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2위 베르스타펜과 3위 안토넬리 모두 이번에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인하지 않고 트랙 포지션을 지킨 드라이버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추월이 힘든 헝가리이기 때문에 사실 네. 우리가 보통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는 오히려 그때 피트인을 하지 않고 트랙 포지션을 지킨 뒤에 어떻게든 이 좁은 트랙에서 방어를 해낸 드라이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배보다 역배에 건 두 선수들이 지금 나란히 2, 3등을 차지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베르스타펜 선수는 진짜 역배에 건 거고 네. 뭐 안토넬리 선수 같은 경우는 직전에 피트스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아있던 건데 그 이후로는 안토넬리 선수가 실제 기량으로 막아낸 거긴 하죠.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러셀 선수의 불운까지 겹치면서 러셀과의 격차를 벌렸을 뿐만 아니라 네. 포디움에 들면서 페라리와의 컨스트럭터 격차도 굉장히 좀 방어를 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미 선수 본인도 여름 휴식기를 맞이하면서 기쁜 결과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오늘의 레이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좋았던 드라이버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에스턴 마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에스턴 마틴이 이번 헝가리를 앞두고서 정말 그놈의 업데이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패독의 모두의 시선을 좀 집중을 시켰고 네. 실제로 이때 퀄리파잉에서부터 약간의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는 했어요. 이번 시즌 들어서 첫 Q2에 진출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알론소 선수가 굉장히 이제는 좀 중위권 차량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난 뒤에.
네, 알론소 선수가 문을 닫고 들어왔죠. 큐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이스에서도 알론소 선수가 14위 그리고 이제 스트롤 선수가 13위 이렇게 성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네, 사실 뭐 이게 뭐 포인트를 따지도 못했고 이거 가지고 뭐가 좀 진전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실 에스턴 마틴의 이번 시즌 초반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완주 자체가 힘들었던 차량들이 거의 포인트권 근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업그레이드가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밑에 캐딜락 그리고 그 위에 항상 에스턴 마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트롤 선수의 13위는 이번 시즌 최고 성적입니다. 이 스트롤 선수 개인의. 그래서 이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는 이번 레이스가 끝난 뒤에 다시 경쟁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레이스 초반에는 중위권 차량들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 그러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이 에스턴 마틴의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은 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잔드보르트를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를 기대하고 있다. 직선 속도 측면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에스턴 마틴은 네덜란드 그랑프리에 혼다의 엔진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랑프리에 있었던 이 업데이트들은 짜잘짜잘하게 총 16가지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셰시 측면의 업데이트였어요. 에어로 네. 측면, 이 다운포스, 코너링 측면의 업데이트였던 거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뒷받침해줘야 될 것은 이 직진 속도, 이 내연기관 그리고 또 배터리의 성능인 건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네덜란드에 들어서 혼다가 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또한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네덜란드에서 이 직진 속도, 이 직진성까지 어느 정도 이 정상 궤도에 오른 에스턴 마틴의 차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어쩌면 정말 네덜란드에서는 포인트권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너무 언더독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응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이 에이드리안 유이를 영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뭐랄까요, 이 기대가 사실 요 정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기대를 엄청 모았죠. 여러 가지 이 팀이 했던 투자라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포인트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중위권에서의 최강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렇죠. 사실 약간의 스타트는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혼다와의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이 에이드리언 유이의 셰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돌아왔었을 때 그때는 그냥 약간의 암흑기였다. 이렇게 좀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제 미드필드에서는 레이싱불스가 로슨이 8위 그리고 린드블라드가 10위로 더블 포인트를 따내면서 알핀을 제치고 컨스트럭터 단독 5위로 올라섰고 아우디 헐켄베르크가 시즌 11번째 레이스 만에 드디어 첫 포인트를 9위로 따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헐켄베르크 선수는 올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얻었어야 했던 순간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레이싱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우디가 사실 이 정도로 포인트를 못 딸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차량의 페이스도 보면은 네. 미드필드에서도 충분히 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제대로 완주를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아우디는 정말 오랜만에 좀 클린한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중계를 보면서 아우디 차량이 빠그라지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거고 아우디 헐켄베르크 선수도 이야기를 하기를 저도 팀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맞춰내는 것이 중요했다였는데 이번 주말에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우디의 차량의 페이스나 뭐 만듦새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 정말 달리기만 하면은 포인트를 꾸준히 딸 수 있는 그런 차량과 드라이버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실제로 이제 보톨레토 선수 역시 아쉽게 11위로 포인트 획득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12자리를 놓고 린드블라드 선수랑 이제 경쟁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 딱 차량의 이 페이스로만 봤을 때는 미드필드에서는 RB 그리고 아우디가 이렇게 좀 이강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물론 포인트 입장에서는 이제 아우디가 시즌 초반에 워낙에 부진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 컨스트럭터 이 순위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당장의 차량 성능만 놓고 볼 때는 조금 그런 이제 구도를 그리고 있다.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중간에서 RB랑 아우디가 싸우는 게 참 어색하네요, 기분이. 그렇죠. 사실 어느 순간부터 또 알핀이 또 약간 이 이슈의 중심에서 좀 멀어지게 되면서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 또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쉬웠던 선수들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피아스트리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빠질 수가 없죠.
정말 운이 없었습니다. 스타트와 첫 랩이 완벽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랙 포지션이 전부인 이 헝가로링에서 우승할 위치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랜도 노리스 선수 이 팀메이트의 폴 포지션을 첫 랩에 몇 개의 코너 만에 가져오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애초에 그 해밀턴 선수의 언더컷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리스 선수보다 먼저 피팅을 했던 것도 네. 사실 어찌 보면 팀 입장에서는 랜도 노리스 선수의 그 언더컷으로부터 이 피아스트리 선수를 보호해주기 위한 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석적인 선택들만을 가져갔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노리스 선수의 페이스가 너무 좋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 백마커였던 사인츠와의 충돌도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사인츠 선수는 알론소 선수와 14위 자리를 놓고서 경쟁을 하던 중이었고 뒤에서 접근한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피아스트리 선수가 사인츠 선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점을 이 심판진이 인정을 했고요. 네. 동시에 이제 헝가리 그랑프리 내내 이 블루 플렉 신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블루 플렉이 뭐냐면은 네. 이 백마커 차량들에게 뒤에서 이 선두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내줘라라고 하는 이 신호인데 네. 원래는 이게 블루 플렉이 발령이 되면은 이 선수들의 스티어링 휠에 파란색 신호가 뜹니다. 아, 네. 근데 레이스 초반에 이 GPS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백마커가 아닌 차량들에게도 이 블루 플렉 신호가 나가는 이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 헝가리 레이스 중후반부에는 블루 플렉이 이 서킷 주변의 패널 그리고 깃발 이렇게 흔드는 걸 직접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 피트월에서 실제로 이 선수들에게 말해주는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당시에 이제 사인츠 선수는 알론소 선수와의 배틀에 집중을 하느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네. 사인츠 선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백마커가 선두 차량과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백마커 차량들에 대해서 페널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인츠가 실제로 못 봤을 수 있다라고 이제 심판진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중계진에서도 사인츠 선수가 고의가 아니라 못 봐서 배틀하느라 못 봐서 부딪힌 것 같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기를 사인츠는 트랙 안팎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레이스 꼴찌를 다투느라 내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그렇게 나는 레이스 선두를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꼴찌 자리를 다투고 있진 않았죠. 14위를 위해서 다투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만큼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니 포인트권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싸우다가 나한테 선두 자리를 잃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화가 날 법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 이제 페라리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팀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게 페라리인데 네. 사실 페라리가 정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페라리 차가 코너링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기대를 사실 가장 기대주였죠 이번 레이스에서. 맞죠? 사실 이 프랙티스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페라리가 정말 헝가로링에서 강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해밀턴 르클레르 두 대가 포디움 없이 그것도 상위 3개 팀 라이벌 차량에 각각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그렇죠. 지금 포디움에 보면은 맥라렌 차량 하나 있고 그렇죠. 레드불 차량 하나 있고 메르세데스 차량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게다가 그럼 스타팅 그리드가 나빴느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르클레르 선수는 이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어요. 게다가 헝가로링이 트랙에서의 그 추월이 조금 힘든 서킷이란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 르클레르 선수가 못해도 포디움 정도에 들어오는 모습을 기대를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건데 네. 르클레르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고전할 거라 예상했던 두 번의 레이스에서는 1위와 2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르클레르 선수가 영국 실버스톤에서 우승을 하고 직전 벨기에 스파프랑코샹에서 2등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페라리 차량의 특성으로 말미암을 때 이 실버스톤 그리고 스파프랑코샹 이렇게 직진성이 많은 서킷에서 페라리가 강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기서 우승을 하고 또 2위를 해놨는데 오히려 잘할 거라 예상했던 레이스에서는 4위와 5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라리의 저파워 그리고 코너링 특성이 이 짧고 직선 없는 헝가로링에서 왜 포디움 하나 못 건졌는가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두 차 모두 우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주말에는 강하고 네. 잘할 것으로 예상한 주말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트랙에선 강하고 반대로 잘할 거라고 생각되는 트랙에선 약하지?
이런 거였고 네. 이 해밀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막판에 그 피트레인 과속으로 인한 페널티까지 먹으면서 자신이 가장 강한 이 헝가로링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전에 그 모나코에서 있었던 그 피트레인 과속 이슈와는 달리 이번에는 실제로 피트 리미터를 해밀턴 선수가 살짝은 일찍 해제한 본인의 실수가 있었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량이 불만족스러웠다라는 게 컸겠죠. 그래서 르클레르 선수가 말하기를 어쩔 때는 좋다가 어쩔 때는 안 좋다. 차량에서 일관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한 추가적으로 스타트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페라리 두 대가 모두 이제 스타트할 때 상위권에서 유일하게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나오면서 이 약간 스타트에서 조금 포지션을 가져가고 어차피 추월이 힘든 서킷이니까 그 다음에 그 우위를 좀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트랙 포지션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추월이 어려운 헝가로링에서 어려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러셀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스타트에서 안티스톨이 작동을 하면서 순식간에 21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정말 레이스를 계획하면서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장애물을 갑자기 넘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안토넬리 선수랑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챔피언십을 다퉜어야 됐는데 정말 사실 그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든 억가를 지금 다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안티스톨에 대해서 최초에 이 메르세데스 팀은 러셀이 스로틀에서 발을 너무 일찍 뗐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네. 레이스가 끝난 뒤 팀 프린시플 토토 볼프는 러셀의 문제가 아닌 차량 문제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러셀 선수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좀 순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결국 7위로 포인트를 건졌지만은 안토넬리 선수와의 격차가 자그마치 59점까지 벌어진 채로 여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러셀 선수는 나쁘지 않은 포인트를 가져갔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이 조금 찜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는 현재 지금 드라이버들의 기량은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러셀 그렇죠. 선수가 2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7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게다가 이 추월이 어려운 헝가로링에서 게다가 안토넬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을 살리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약간은 낡은 타이어로 뒤에서 오는 이 해밀턴 선수와 르클레르, 이 페라리의 압박을 잘 방어를 해내면서 포디움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토토 볼프 감독도 이야기를 하기를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드라이버들을 탓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팀과 그리고 이 메카닉들 그리고 이 팀의 운영 문제가 이 드라이버들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약간 미안한 감정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셀 선수는 이번 레이스가 끝난 뒤에 어쨌든 간에 전반기가 끝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도를 표했고, 네. 계속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데 잠깐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남은 여름방학 동안에는 레이싱에서 손을 뗀 채로 좀 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쉬겠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좋았던 드라이버들 그리고 아쉬웠던 드라이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네. 순위표에서는 큰 지각 변동은 없습니다. 이 안토넬리 선수가 현재 219포인트로 169포인트 해밀턴과는 50포인트, 그리고 160포인트 러셀과는 59포인트 격차로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 선수는 이번 포디움으로 인해서 피아스트리 선수를 제치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6위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네. 또한 로슨 선수 역시 이번 포인트 획득으로 알핀의 가슬리 선수를 제끼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9위로 올라섭니다. 네. 자, 컨스트럭터에서는 이번 주말 페라리가 22포인트를 차지를 했지만 안토넬리 선수의 포디움이 이것을 방어해내면서 메르세데스 역시 이번 주말 21포인트를 따내면서 379포인트 메르세데스 그리고 307포인트 페라리로 컨스트럭터 72포인트 격차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밑에서는 컨스트럭터 공동 5위였던 알핀과 RB에서 레이싱불스가 이번 더블 포인트를 완성하면서 단독 5위가 되었고, 네. 미드필드의 강자 자리를 좀 굳건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핀이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노리스와 맥라렌은 완벽한 반등,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안토넬리는 값진 포디움으로 에스턴 마틴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웃으면서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고, 네. 반대로 페라리는 물음표를, 그리고 또 러셀은 또 한 번의 불운을 안고 이 서머 브레이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여름방학을 맞이할 준비를 각각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F1은 4주간의 서머 브레이크에 들어가고 후반기는 8월 말 네덜란드 잔드보르트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그럼 F1 컨텐츠가 좀 아무것도 없느냐, 이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번 시즌에도 했듯이 각 팀별로 사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레이스 이슈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네. 모든 팀 언급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좀 매스컴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팀들이 좀 뭐 하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지만 하스, 알핀, 캐딜락 이야기는 사실 시즌 내내 저희가 거의 한 적이 없기도 하고 사실 뭐 국내 캐딜락 팬분들이 많지도 않기는 합니다. 뭐 캐딜락 차주분들 정도? 그러니까 캐딜락 차주분들도 사실 과연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F1을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이제 영화로 인해서 유입이 되셨지만은 올해부터 캐딜락의 신생팀이기 때문에 네. 뭐 신생팀이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을 가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최애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캐딜락이 이 그리드에 합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캐딜락 전반적으로 이 매스컴의 커버리지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항상 약팀들을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어쩔 수 없이 또 유튜브기 때문에 또 이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조회수와 또 약간 이 관심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토넬리와 러셀의 이야기, 베르스타펜의 이야기, 이 르클레르 해밀턴의 이야기, 좀 그런 거 위주로 이 방송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이 시즌 중반에 저희가 하는 이 중간 결산 컨텐츠에서는 각 팀별로 이제 지금까지의 시즌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또 앞으로 남은 시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또 어떻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나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여름방학도 저희 포뮬러 톡과 함께 F1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저희는 그러면 자 뭐 4주 후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또 조만간 이 약팀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팀들의 중간 결산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 포물러 톡